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제가 과거에 2030이 자발적 백수가 많고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자발적 백수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하지 않는데 백수인 경우가 있고 쉬고 싶거나 놀고 싶어서 백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실업급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임금퇴직금이나 이런 소송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이혼 소송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때 실업급여를 이제 애칭으로 달콤한 시럽 같다 해서 실업급여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 제도가 조금 변경 또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무를 접하면서 이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드릴 건데 우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발적 사직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고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실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비자발적 의사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실직한 경우 이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곳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19년까지는 흑자였는데 2020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라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고용노동부 발표가 있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로 3조 9천억 원 정도 적자 상태입니다. 기금은 남아있지만 이게 외부기관에서 돈을 차입, 그러니까 빌려와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자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행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제가 실무상 경험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비판론도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취업이나 실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의 특징에서 말하면 자주 실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주 관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찬성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예기치 못한 실업을 경험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다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생각인 거죠. 근로자나 사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자기가 계속 일하면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낸 부분으로 혜택을 보는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해요. 문제는 사실상 자기가 고용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수급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계속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은 향후에 안정적으로 이런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생기겠죠. 그래서 진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실업급여가요. 최근에 10년 만에 3조 4천억에서 10조 9천억으로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발적 사직이어도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등의 코드가 있어요. 코드로 등록을 하면은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자발적 사직이지만 한 8, 9개월 정도 다닌 다음에 저 잘리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이 경우로 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허위로 직원을 명의로 등록을 했다가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만두는 걸로 처리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나눠 가지는 이런 브로커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진짜로 실직당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 경험상 구직급여보다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늘리자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는 부분이 구직급여만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떤 게 또 있냐면 고용보험법에 보면은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실직을 했다가 다시 다른 데 재취업을 한 경우에 돈을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구직급여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지만 이 구직급여로 인해서 받는 액수의 하한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에 재취업할수록 혜택을 더 보는 제도로 가야지 구직급여가 큰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약간은 좀 막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시겠지만 180일 이상 근무, 이거는 실제 근무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일을 하고서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원래는 이 구직급여 액수의 산정 방식은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통장에 찍히는 돈, 이 찍히는 돈의 60%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임금 근로자 배려를 위해서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하한액이 뭐냐면 최저임금의 80%예요. 근데 이게 어떤 비판이 있냐면은 이 80%를 지급받는 게 실제로는 최저시급을 일하면서 받는 액수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계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최저시급으로 한 201만 원 정도를 원래는 한 주당 40시간 일하면 받는데, 물론 최근에 올랐죠.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한 201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을 일하고 세금 같은 걸 공제를 하면은 거의 하한액수랑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할 의욕이 생기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면접 등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를 하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이걸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걸 제대로 체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해보면은 예산을 지키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항상 동기부여가 돼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이 써서 다음에 예산을 더 받아오는 구조를 선호하지, 그냥 아껴야지, 이거는 철저하게 다 검토해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구조가 가기가 좀 어려워요. 구직급여 자체가 금액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받기 시작을 하면은 적당히 교육하고 면접이나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자료를 첨부를 해서 내면은 6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 액수에 대해서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사실상 일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돈을 받게 되면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의 하한은 조금 낮추고 조기 재취업을 했을 때 수당의 금액을 좀 늘리자는 거예요. 네, 조기 재취업 수당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한 구직급여 1액에서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줍니다. 물론 조기 재취업을 하면 2분의 1을 주면서 또 내가 월급도 버니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조금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구직급여는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또 조기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는 포상금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항상 비판론이 나오고 언론에서는 막 이렇게 하한을 낮춘다 이러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거냐, 이건 제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실제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게 부작용만 걷어내면 된다. 그게 되나요? 솔직히 이거 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 자체를 바꾸는 건데, 이거는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일을 안 해봤으니까, 실무를 안 접해보니까 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속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이래야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드는 공무원이나 이런 채용 비용이나 월 급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예산 쓰는 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게 포상금 제도인데,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00만 원을 기준으로 상한으로 주고 있어요. 전체 포상금이 20%를 주는데 500만 원까지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500만 원 정도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포상금 제도를 높이는 게 좋다. 예전에도 막 파파라치라고 하죠. 예전에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했더니 막 이런 꾼들이 엄청 늘어나서 막 포상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건데, 사실 포상금 제도로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새롭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보다 돈이 적게 들고, 실제로는 단속 효과가 더 높긴 합니다. 저도 경험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이 이제 단속 인력의 부족 문제나 이런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사실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단속이나 이런 게 단속도 어느 정도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주고 고발을 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경찰분들이나 검찰 수사기관을 볼 때 단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막 어디든 파고 들어가서 죄를 따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려면 누군가가 소스를 줘야 돼요. 소스를 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여기에는 있다 정도는 알아야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 문제를 사실 해결하는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도 포상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급 상한선 같은 걸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 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그거를 주변에서 약간 감시하는 효과를 통해서 부정수급 자체를 막을 수도 있고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면은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한 어떤 힌트나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도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는 돈이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포상금을 그 정도 주고 이걸 환수할 수만 있다면 생각보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예산적으로나 봐서도.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과거에도 댓글에서 다뤄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제가 실제 실무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